이게 사실 일단 이 말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표를 봐주시면 이제 간첩으로 이미 나는 확정 판결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뭐 3년을 살았든 17년을 살았든 아니면은 뭐 그냥 풀려 나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난 이미 간첩으로 동네에 다 소문이 났다. 특히 징역까지 살고 다시 우리 동네에 돌아오면 저는 이제 간첩으로 그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한국 사회에서 간첩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 이제 법적인 낙인이 일단 있고 간첩 유죄 판결, 감옥살이 그리고 가장 선생님들을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출소 후 보안 관찰. 보안 관찰 이미 여러분이 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저 자세히 법을 보면은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 다 말해야 돼요. 6개월마다 가서 일단 내가 보고를 해야 되고 내가 어디 여행 갈 때마다 얘기해야 되고 이건 뭐 당연하고 내가 누구랑 사는지 뭐 돈 얼마나 버는지 친구 누구 만났는지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그거를 경찰서에 가서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찾아와. 그리고 내 직장에 찾아와. 직장에 찾아와서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이 새끼 빨갱이 새끼니까 조심해라.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공사판 일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보안 관찰.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낙인. 이거는 이제 공동체에서 겪는 일을 쉽게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거는 그 당시에 지금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쩌면 갑자기 우리 뭐 아빠가 간첩이라면서 잡혀갔어. 그러면은 나는 아니야, 우리 아빠는 간첩이 아니야. 뭐 쟤네가 거짓말로 했을 거야.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 유죄를 받았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또 감옥을 살고 계셔. 그리고 우리 가족은 너무 힘들어. 간첩 가족이라고 뭐 진짜 동네 사람들이 뭐 배척하고 소외하고 뭐 그런 굉장히 일상에서의 차별을 계속 겪으면서 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가 뭐 간첩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한다든지 뭐 그런 뭐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통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붕괴되기도 하고 친지 이웃과의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그 박동원 선생님이 2014년에 하셨던 말로 기억하는데 2014년 10월인가 하셨던 말로 제가 기억하는데 뒤에만 보면은 선생님이 당시에 이미 이제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뭐 내가 저한테 걸어가면 사람들이 간첩 새끼 빨개 뭐 지금도 뭐 간첩 박동은 뭐 이러면서 농담식으로 조롱을 한다. 이방인처럼 불가촉 천민처럼 대해왔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아까 그 이술의 어머니 박동원 선생님의 어머니도 징역을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생님이 4년을 이제 만기 출소를 하셨는데 출소를 하고 이제 다시 동네로 돌아가기는 어려우셨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암자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이제 보살이라고 하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14년 이후에 박동훈 선생님이 이제 출소하시고 나서는 선생님도 그 절에 가서 같이 이제 양봉을 치면서 그 도저히 그 동네로는 지금도 허연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사시는데 굉장히 조그만 동네거든요. 진짜 진짜 조만한 동네.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전형적인 시골 동네. 거기서 간첩이라고 소문이 나버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는 아마 저보다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는 억울함, 화, 분노, 불안, 두려움, 모멸감, 수치감, 무력감 등등이 함께 심리적 고통으로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굳이 제가 쓰지 않아도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 피해자분들 중에서 아까 검사에게도 또 법원에서도 나 고문을 당했다.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한 거다라고 말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는 어떤 목적 의식,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감옥에 나오시면서 이제 피해자들,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는 진상규명 투쟁의 시대가 옵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민가협이라는 단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라는 단체이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실 분으로는 이제 뭐 김근태 선생님의 아내이신 임재근 선생님이 이제 80년도 후반에 다른 가족분들이랑 같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이게 간첩 조작은 이제 그만이라는 88년에 만든 자료집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갖고 온 건데 지금도 그 당시에 뭐 기록, 법정 기록이나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재심을 하고 나서 받은 자료들이고 그 당시에는 뭐 판결문도 없고 피신 조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 그때 굉장히 소중하게 쓰여졌던 게 지금 보시는 탄원서 또는 가족들이 쓴 호소문 또는 항소할 때 쓴 항소 이유서.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모든 기록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모든 것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찾을 수 있고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그 당시에는 이런 기록을 받아내는 거, 기록을 모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투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민가협이 저기 어디더라? 지금 수사기관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제 가족들을 풀어내라. 지금도 그 남산 공원 이렇게 써 있는 돌 혹시 아세요? 거기가 옛날에 주자파출소라는 파출소 자리인데 원래는 남산이 이렇게 새벽이 아니라 이렇게 돌담 같은 게 굉장히 높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안쪽으로 이제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이 막 몰려 이렇게 막 조사받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막 그 벽에 올라가고 막 문 앞에서 계속 뭐 누구 뭐 면회하게 해달라 뭐 잡혀간 내 아들 뭐 내 딸 뭐 내 남편 보여달라고 계속 투쟁을 한 거죠.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런 모습이고 이 90년대 인권운동은 사실 굉장히 9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의 인권운동은 어떻게 보면 인권 운동하는 것 자체가 인권이 굉장히 저항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이었고 그 투쟁 속에서 당사자 투쟁 자체는 인권운동의 굉장히 큰 핵심으로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 진실화해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 그 이전에 그 약간 전신 의문사 규명 진상위원회가 있었고, 근데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이제 김대중 정권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정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피해자들의 투쟁은 계속 되어 있었고 계속 싸웠기 때문에 때가 오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진상규명의 씨앗을 얻어내신 거죠. 지금 이거는 육아협 분들이 투쟁하고 있는 모습인데 얼마 전에 여기서 강연하셨던 한종선 선생님이 지금 1년 넘게 국회 앞에서 투쟁하고 있잖아요. 노숙농성하고 계신데 육아협 이 어머니들께서 422일 동안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셨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막 하시면서. 그래서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가운데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박종철 열사 어머니세요. 배현심 선생님이세요. 지금도 배현심 선생님은 막 국가폭력 피해자들 계속 만나시죠. 선생님 하시는 말씀 보면 지금까지도 길 위에 서 계신 거죠. 이 다음에는 재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재심이 지금은 여러분이 뉴스에서 되게 자주 보시잖아요. 뭐 납부거부 사건에 재심을 받았다. 뭐 제1동부 사건 뭐 재심을 했다. 뭐 조작 간첩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지금 그래도 좀 여러분이 자주 보실 수 있는 편인 것 같은데 사실 재심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재심 이후에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타임라인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거 갖고 왔는데요. 진도 가족가족단 사건이 81년도에 일어났고 박동훈 선생님은 17년 5개월이 지나서 98년에 석방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나오시기 전에 박경준 선생님이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 재심을 하셔야 된다고 갖고 있는 기록을 늘 갖고 다니시면서 이거 다시 재판해서 우리 무죄를 밝혀내야 된다고 계속 하고 계셨고, 이 사건이 조작이 되었고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거에 마음을 같이 하는 뭐 인권활동가, 그리고 그 재심을 같이 하고자 하는 변호사, 그리고 선생님들이 재심을 하시려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왜냐하면 이제 뭐 몸에 남은 증거도 없고 실제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졌던 어떤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나의 고문받은 사실이 그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세세하게 그 당시 상황을 진술하셔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문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심리 치유를 하시는 어떤 정신과 의사분들도 같이 이렇게 팀을 이뤄서 저희가 재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심 준비를 쭉 해서 2005년에 과거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하고 2007년에 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를 해요. 그리고 2009년에 진화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2009년이 되어서야 이제 고등법원에서 재심을 이제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으시는 거죠. 이거는 사건 이후 28년 만에 무죄를 받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재심은 이제 공소 제기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직무에 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그러니까 곧 고문이 있었을 때 재심이 가능한 거였죠. 그 이후의 타임라인인데 이미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이 아까 그 대표님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양승태 그 재판거래에서 과거사 사건이 뭐 그 중에 하나로 나왔다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 지금 나중에든 언제든 보실 분들도 그렇고. 근데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이제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빵빵 때리는 그 판결이 나와서 판례를 남기게 됐는데, 보통은 한 3년, 그러니까 재심 결정이 나거나 형사 보상이 나거나 그리고 나서는 3년을 이제 그 공소시효로 뒀는데 2013년 판례랑 2013년 12월 12일 판례가 그거를 6개월로 줄여버린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밑에 있는 네모인데, 그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그 기간 안에 뭐 형사보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그런데 박동훈 선생님 사건 같은 경우는 형사보상을 신청을 하면서, 여러분이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보상이랑 배상이 다르거든요. 보상은 이제 내가 감옥을 산 날 동안 내가 일했다면 얼마를 벌었을까 해서 굉장히 딱 수치가 나와요. 보상이고 말 그대로. 그리고 배상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한테 불법 행위 그 책임을 묻는 거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같이 고생한 어떤 가족들의 심리적 뭐 피해 배상에 대해서도 이런 모든 게 좀 복잡하게 계산이 나오는데, 박동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박영준 아버지, 그러니까 월북해서 간첩이 됐다고 말한 아버지의 그 실종 신고를 해야 됐고, 실종 신고를 하면서 1개월이 더 지난 거예요. 그래서 형사보상 이후에 7개월 있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심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1심에서 그 손해배상 이제 금액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가집행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선생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징역을 사신 것도 있고, 또 다시 나와서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가집행 받은 돈으로 딴 거 한 게 아니라 뭐 집을 산다든지, 뭐 호호 할머니가 텃밭을 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가집행금을 사용을 하셨죠. 근데 이게 3심에서 갑자기 파기환송이 됐어요. 6개월이 지났다. 너네 7개월 만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네는 이게
1심에서 가집행 받은 거 이제 돌려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돌려낼 수 없는 돈이 있었어요. 텃밭을 사신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아까 제가 한등자 선생님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등자 선생님은 그 박경준 선생님 남편, 아니, 박경준 선생님의 아내였는데, 그거를 아베 피 묻은 돈인데, 아베 피 묻은 돈을 내가 어떻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 돌려줄 수 없다. 게다가 선생님 그걸로 막 텃밭을 사신 경우였고. 그래서 돌려주지 못한 돈에 대해서 국가는 바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당이익금. 근데 이게 가집행금에다가 법정이자 5%예요. 그것까지 같이 돌려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 컸죠. 엄청 컸죠. 그래서 이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하는 중에 한등자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2016년 11월 2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선생님이 이제 파기환송되고 나서 바로 이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6개월 소멸시효를 말도 안 되는 거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소원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걸 2015년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제 뭐 양승태 이런 게 밝혀지기 전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양승태 재판거래가 되면서 뭐 그 전에 이게 뭐 헌재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계속 계류를 했어요. 2018년 돼서 양승태 재판거래가 밝혀질 때도 계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게 밝혀지고 나서 작년 8월에 헌재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 결정을 내렸고 슬프게도 끝이 아니고 지금도 선생님들은 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재심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81년 사건의 피해자들이 아직도 법률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거의 다 마무리를 했는데 네버 어게인 그리고 스페인 말로는 눈까마스라고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보면 재현 부분인데요. 이 표는 이 네 가지 권리, 그 진실을 알 권리, 배상 받을 권리, 재발 방지 보장 그리고 정의를 추구할 권리.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이 네 가지는 그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아주 보편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들이 가져야 될 권리이고 과거 청산 또는 이행기 정의 이거를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고 해서 이행기 정의라고 공식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행기 정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단 하나의 양보도 없이 모든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진실을 알 권리, 아까 선생님들이 진실 규명하셨던 거, 배상을 받을 권리, 그리고 사법적 정의를 추구해서 배상을 받을 권리, 그리고 재발 방지 보장, 이건 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든지 등등 이 모든 게 이루어졌을 때 이행기 정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게 되는 거죠. 화해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아까 그 대표님이 여러분께서 실제로 무엇을 같이 단순히 이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아시는 거 말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할 거를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무언가 하기 전에 제도적으로 당연히 개선돼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보면은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90년대까지만 해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이 굉장했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은 그렇게 운동했으니까 국가보안법 없어지지 않았을까?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19조에 있는 구속기간 연장하는 그거 같은 경우는 92년에 헌재에서 판결을 했어요. 이게 위헌이라고. 그런데도 그대로예요.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국가보안법은 마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뭔가 사회가 어떻게 되면 바로 다시 간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도 뭐 이상하지 않은 당연히 이 법은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제도적으로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세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해자들이 그 당시에 그 간첩으로 만들면서 그리고 대공기관이나 그런 수사기관, 뭐 검찰, 뭐 법원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받은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훈장
한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게 막 TV 방송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훈장 받으면 평생 연금 나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치 뭐라 하지 그거를 공무원 복권? 연금 복권? 뭐 이런 거 당첨된 것처럼 계속 돈 나오고 복지 좋고 이런 훈장으로 아직까지도 가해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당연히 이 훈장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이런 혜택을 없애야 되고 또 당시에 가해자들이 아직까지도 권력을 갖고 있는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하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아까 안강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뭐 친일파 청산을 못한 것처럼 국가폭력의 아주 네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근데 이 처벌을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시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끔 뉴스에서 아직도 보실 건데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전범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90살 넘은 할아버지들이 전범재판소 가서 판결 받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사회가 돼야지만 사실 간첩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고 고문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런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다가는 기억할 의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